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언어논리 담당하고 있는 언어논리 대표 강사 조은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이런 건강상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특강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오늘 2시간 동안 언어논리가 어떤 내용의 또 시험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인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일단 이미 피셋이라는 과목이 진행되고 있는 그 5급 공채 시장에서 언어논리 한 5년에서 6년 차 이제 접어드는데요.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저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수험 준비를 한 5년 동안 또 했었습니다. 5급 공채 준비를 했었고요. 준비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시험이 안 됐다는 거죠. 예. 1차 시험인 피셋은 다수 붙었었는데 2차가 잘 안 돼서 또 언어논리를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어서 언어논리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저는 5년 정도 수험생활로서 피셋을 공부를 했고 또 한 6년 정도 강사로 전문적인 강사로 언어논리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의 수험 방법이 피셋 특히 언어논리라는 시험을 접근하고 정복하기에 좋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단순히 그런 어떤 선배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까지도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그 얘기 조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명에 참석하신 분 있으실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이 시험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어요. PSAT라는 시험은 기존에 7급 공부를 하시던 분도 지금 계시고 아니면 이제 시작해 볼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쳤던 7급의 1차 시험과는 사실 결이 좀 다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라고 해서 공직 적성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적성 평가 뭐 이런 말 요즘 많이 쓰이죠. 인적성 평가. 간단하게는 우리 수능 때 봤던 수능도 사실은 적성 시험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이론을 따져 들고 얘를 암기하거나 하는 쪽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되냐면 이 이론을 이해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거의 접근법 법을 계속 고민하는 게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외워서 치는 시험과는 좀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말은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공부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PSAT라는 시험에는 이제 줄여서 피셋이라고 많이 발음을 하는데요. 이 시험에는 3가지 과목이 있죠. 언어논리, 자료해석, 그리고 상황 판단 이렇게 3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논리입니다. 언어논리라는 과목은 사실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 스타일을 딱 보시면 오늘 받으신 프린트 앞장만 딱 보셔도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스타일인 것 같긴 하죠. 수능하고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수능하고 접근법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능에서 봤던 스타일이네. 그대로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논리스러운 문제 접근법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 언어논리는 나오는 패턴에 따라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냐라고 하면 일단은 독해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논증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고 논리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총 3가지 스타일로 문제가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되게 이론적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논리, 피셋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에서 얘기하기를 언어는 뭔가 지문화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추론하고 그게 독해 쪽에 해당되는 걸 거고요. 논증이 주어졌을 경우 어떤 사람의 주장을 잡고 그거를 비판하거나 반박하거나 지지하고 아니면 논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뭔가를 적용해서 판단하게 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언어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냥 이론화된 설명이고요. 이거 말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시험인데 이 시험을 우리가
우리 적성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언어 논리가 세 파트로 구성돼서 나옵니다 라는 거는 가장 이론적인 어떤 측면인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래서 이 언어 논리가 세 파트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떤 유형으로 나눠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며 어떤 전략을 세울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독해, 논증, 논리라는 말보다는 요 세 가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일단은 유형이 중요한 게요. 필셋이라는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성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금 5급 공채에서는 04년부터 시험이 있었고요. 민간경력은 2011년부터 시험이 계속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쌓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들을 보면 언어 논리는 유형이 잡혀 있어요. 나오는 패턴이, 출제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얘를 알면 어떤 식으로 선지가 뽑히겠구나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그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답을 고른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략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시간이에요. 이 시험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주어지는 시험 시간이 짧습니다. 그 안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형만 나누고 이 유형의 접근법은 이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아마 여러분들은 25문제를 60분 안에 푸는 식으로 시험이 치러질 텐데, 그 25문제를 단순히 60분 안에 푼다. 그러면 2분 조금씩 넘게 문제당 걸리면 된다. 이런 전략 같지 않은 전략을 세워서 아무 생각 없이 시험장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쪼갤 건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고 몇 분이 걸릴 건지 하는 전략들을 수립해서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독해력은 동일하다 쳐도, 독해력은 비스무리해도 나오는 점수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는 시험이 필셋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접근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시험지 크기로 된 프린트 받으셨죠? 그거를 일단 시험같이 생각하시고, 제가 10문제를 가져왔어요. 오늘 제가 특강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그 위쪽에 머릿말에서도 나와 있듯이 10문제로 확인하는 언어논리 출제 유형 분석입니다. 10문제를 시험같이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집중력을 내가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답을 낼 수 있는지를 좀 볼게요. 그래서 원래 문제당 2분 정도로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처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20분에서 2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시험 친다 생각하시고 한번 문제를, 큰 거 나와 있는 시험지 크기로 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면서 여러분들의 풀이법과 저의 풀이법이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스탑워치 있으신 분들은 녹화하셔도 되고요. 핸드폰 스탑워치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한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마무리해 볼까요? 제가 22분 정도 시간 드렸고요.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10문제는 한번 훑어보실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실 것들은 제가 푸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재면서 풀었던 방식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방법을 갖고 가셔서 사실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제 방법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제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형을 어떤 식으로 구분할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상당히 이론적인 분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10문제 푸셨으니까 10문제의 발문이 다 달랐던 거는 혹시 눈치채셨어요? 다 다양한 문제 유형을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에는 뭐 부합, 2번에는 알 수 있는 없는, 3번은 추론, 이렇게 나와 있죠. 독해 파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발문이 부합,
추론, 알 수 있는 없는 이런 발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쪽에 배치된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들, 밑줄 쳐놓고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사실은 독해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독해 파트가 언어 논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제가 그 문제 10문제 배치된 것도 그 원래 문제에서,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거의 배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증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8, 9, 10번에서 풀었던 문제들처럼 논증은 말 그대로 필자의 어떤 주장이 강하게 제시되는 글이기 때문에 발문 자체가 뭐 논지를 찾으라거나 혹은 그 논지를 강화하고 약화하는 진술을 찾으라거나 혹은 평가 이런 발문들이 논증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는 뭐 퀴즈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발문이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가요.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서 반드시 참인 걸 찾아라, 반드시 거짓인 걸 찾아라 이런 발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요 스타일로 문제 안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강사 입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이론적으로 이렇게 대별될 수 있겠다인데 중요한 거는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그 유형별로 묶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독해, 논증, 논리라는 말을 안 쓸 거고 어떤 말을 쓸 거냐면 언어 논리는 사실 언어에 해당되는 독해 파트와 논리에 해당되는 논리 파트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독해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을 보시면 지금 1번 문제만 딱 보셔도 발문 한 줄 있고 지문 길게 뽑혀 있고 선택지 5개 있고 이런 스타일로 나오죠. 근데 뒤쪽에 8, 90번에서 봤던 논지 고르라는 문제와 강화 약화 문제도 사실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문 나오고 지문 길게 한 2-3달락 나오고 선택지 5개 나오고 얘만 좀 따로 놀죠. 논리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논리 퀴즈 문제구나. 6번, 7번에 아마 6번, 7번에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와는 상당히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독해 파트를 2개로 구분을 해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첫 번째는 제가 앞으로 이거는 밀독형 문제입니다. 라는 말을 쓸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광독형 문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밀독할 때 그 밀자는 뭐냐면 빽빽할 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읽는 방식이 지문을 읽는 방식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요건 다른 말로 지문을 작게 쪼개서 세부 정보를 봐주자. 라는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광독형 문제는 반대로 제가 크게 읽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큰 소리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범주를 크게 보고 지문을 전반적으로 그냥 훑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독형 문제는 세부 정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세부 정보가 꽤 많아요. 그리고 선택지도 지문에 들어가 있는 세부 정보의 내용을 그대로 담는 스타일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 광독은 크게 읽기이기 때문에 세부 정보 보는 것보다는 지문의 전체 맥락, 제가 방향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쓸 겁니다. 이 지문에 필자의 주장 같은 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둘 다 아우르고 있는 입장인지 그런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 말은 밀독형 문제는 세부 정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고 광독형 문제는 얘는 대충 읽어도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얘는 꼼꼼히.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날 거냐면 일단 꼼꼼하게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의 내용을 선지화시킨 것과 매칭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밀독형 스타일의 문제들은 걸리는 시간상에서 우리가 아까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문제당 2분 걸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2분 정도 걸리면 정말 잘 푸신 거고요. 문제 하나당.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지문 같은 거 보시면 지문 상당히 길잖아요. 그리고 3번 지문 같은 거 보면 흑채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과학 소재 지문이라 내용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난이도가 높은 지문 소재나 긴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3분 정도 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 정도의 시간, 평균 한 2분 30초 정도 되겠죠? 이런 시간을 쓸 수 있으려면 어디선가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광독형 문제는 크게 읽고 전체 맥락만 보면 되기 때문에 세부 정보를 일일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두 개 정도만 제대로 뽑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맥시멈 1분 30초. 내 해결을 하셔야 되고 간단하게 논지나 중심 내용 정도만 찾고 끝나는 문제라면 그런 문제는 사실 1분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언어 논리를 판가름하는 어떤 점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형의 문제를 내가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거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셔야 될 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1초라도 빨리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광독형 문제를 잘 다뤄서 시간을 줄이면 여기서 남는 시간을 였다 갔다 쓰는 거고요. 논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리 퀴즈 형태로 출제가 되고 얘는 기본적인 논리 이론이 없으면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풀 수는 있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 이론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난이도를 높이려면 굉장히 단순하게 난이도를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할 거고 저는 수험생 때 시험장 들어가면 논리 퀴즈는 무조건 3분 잡고 풀자 이런 생각으로 풀었어요. 3분이면 상당히 넉넉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면 역시 얘를 잘 풀어서 여기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25문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5급 준비했으니까 40문제를 90분 안에 풀 거면 문제당 2분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어떤 문제는 좀 길게 어떤 문제를 확 줄여서 이런 식으로 봐서 조금 시간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뒤로 넘길 문제는 뭔가 10문제를 풀었을 때 중간에 논리 퀴즈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논리 퀴즈를 일단은 시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뒤로 넘길 생각을 한번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략을 세우는 것들의 중요 기반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뭐 입문 강의나 기본 강의 따라오시면 계속 밀도과 광도 크게 읽기 작게 읽기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게 도대체 밀도형이고 어떤 게 광독형인지 아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문제 보고 지문 다 읽었어. 답까지 다 내고 나니까 이 지문은 대충 읽어도 되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밀도과 광독을 나누는 기준이 뭐가 될지를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과 광독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푸셔서 아시겠지만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뭐예요? 발문이죠. 발문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문이 딱 들어가 있으면 이건 밀도형 꼼꼼하게 읽어야지. 이건 광독형 대충 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문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를 하는데 밀도형 발문에 해당되는 거는 세부적인 정보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 독해 유형이죠. 부합. 그 다음에 추론. 알 수 있는 없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독해에 들어갔던 빈칸과 밑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매년 나오는 발문 중에 요 3개만 유일하게 밀도형 발문, 독해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논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는 너무나 티가 나요. 그냥 발문을 보거나 지문 형태만 봐도 이건 논리 문제구나 라는 게 티가 나니까 크게 발문 뭐 어떤 유형인지 판단하는데 논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반면에 광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논리 빼고 그 다음에 밀도형 독해 발문에 해당되는 부합 추론 알 수 있는 없는 빼고 나머지 발문은 사실 다 광독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논증 쪽에 해당되는 발문들이 광독에 다 들어갑니다. 아까 정리 잠깐 했지만 논지를 고르라거나 뭐 중심 내용 고르라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논지 강화 약화하는 진술 고르라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비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가, 이런 발문이 딱 보이면 아 이거는 광독형이다. 지문 대충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논증은 아닌데 단서를 찾아서 뭔가 끼워 맞춰서 풀 수 있는 문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서만 찾으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빈칸 추론과 윗줄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합 추론 알 수 있는 없는 하고 논리 빼면 나머지는 다 광독형이에요. 그 말은 얘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일단 익숙해지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5급 공채 언어 논리 나오는 스타일 보면요. 초반에는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밀독형, 광독형,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 스타일의 독해 문제와 논리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구분이 딱 돼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어떻게 가냐면 통합형으로 가요. 수능도 왜 요즘에는 통합 교과형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어 스타일, 독해 스타일과 논리 스타일을 합치는 방식으로 계속 문제가 진화가 됩니다. 그런 문제의 대표적인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광독형 문제는 스타일을 봤을 때는 지문이 길게 뽑혀 있는 밀독형 스타일, 독해 문제 스타일이지만 사실은 읽을 때 논리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필요한 문장 몇 가지만 뽑아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언어 스타일을 합쳐놓은 대표적인 형태가 광독형 문제고요. 그러면 이거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오는 스타일을 봤을 때 5급 공채 나오거나 민간경력 출제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이쪽 부분에 방점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의 문제가 다른 언어 문제와는 다른 언어 논리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문을 보고 이제 문제를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게 첫 단계고, 그 다음에 밀독형과 광독형이 구분되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딱 발문을 보고 아 이거 부합이다 라고 생각이 딱 눈에 보이면 아 이거 밀독형이네 하면 요 스타일의 문제들은 뭐부터 보게 되냐면 첫 단계가 일단은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지문으로 가요. 반면 광독형 문제는 굳이 선택지를 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이따가 제가 문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얘는 일단은 먼저 지문을 그냥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지문에서 방향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잡는 게 중요해서 지문을 먼저 보고 선택지로 가는 순서 자체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에 맞춰서 문제를 어떤 순서로 볼 거냐면 일단 1번, 2번, 3번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밀독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밀독형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광독형 문제와 밀독형 문제가 스타일은 비슷한데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1, 2, 3번 본 다음에 일단은 8, 9, 10번을 보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문제를 좀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험지 크기로 지금 문제를 푸셨을 거고, 작은 A4 용지로 나간 거는 이제 제가 분석 노트라고 따로 프린트를 만들어 드린 건데, 한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푼 문제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 오른쪽 하단부에 정답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 맞춰보실 분들은 그거로 맞추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처음 푸시기 때문에 정답을 맞고 틀리고, 맞추면 물론 기분은 좋죠. 근데 맞추고 틀리고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오늘 특강에는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냐면 정답을 맞추셨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접근을 했는지, 그래서 요거를 내가 몇 분 걸려서 과연 풀 수 있겠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문제를 제가 일부러 지문을 상당히 긴 거를 뽑아온 이유가 최근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사실 여러분과 출제원이 기싸움하는 첫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원 입장에서는 1번 문제에서 기를 팍 죽여놓고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보이게끔 만들어놔요. 언어 문제가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는 지문을 길게 뽑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1번 문제의 지문 상당히 요즘 길게 뽑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재는 역사 소재. 언어 논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는 역사와 과학 소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역사와 과학이 나오고 있고요. 1번 문제의 소재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도 역사 소재 문제고, 이 문제는 15년도 5급 공채 문제 1번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뭐 민간 경력 정도의 스타일로 나오면 7급이 5급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민간 경력에만 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시험을 일단 민간 경력이랑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칠지 아니면 7급만 따로 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민간 경력과 따로 치게 된다면 민간 경력자 선발 시험보다는 7급의 난이도가 저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출만 제대로 유형 잡아서 분석 잘 하시면 돼요. 기출이 바이블이기 때문에, 근데 기출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민간 경력자 5급 공채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들을 웬만하면 보실 수 있으면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문 강의가 진행이 될 때는 아마 제가 민간 경력자에 나와 있는 많은 문제들을 좀 꼼꼼히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5급 공채 문제까지도 같이 볼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출제형과 기싸움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발문을 딱 보면, 이제 저 같으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발문이 부합이니까 일단 밀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로 얼른 내려가서 선택지를 훑어줄 겁니다. 근데 선택지를 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선택지를 먼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꼼꼼하게 다 읽고 지문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다 읽고 지문으로 꼼꼼하게 읽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읽고 나서 선택지에 나오는 거를 내가 지문에서 찾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데, 사실 5개의 선택지를 다 읽으면 그중에 기억나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나서 선택지를 다시 또 읽어요. 지문 또 다시 올라가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밀독에서 선택지를 먼저 훑는 거는 이 지문의 소재가 뭐다 정도를 판단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밀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독해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저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나오는 패턴을 보시면 우리 시험이 언어논리라는 시험이 독해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는 어디서 평가가 이미 끝났냐면 수능 치고 대학교 들어가실 때 이미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비슷한 스타일 같은 이 문제를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왜 제시를 하느냐? 여러분들은 만약 공무원이 되시면 실무 공무원이실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그리고 많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매일매일 보게 되실 거예요. 그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서 내가 독해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텍스트를 한꺼번에 쭉 읽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고 버릴 부분은 어디고, 그러면 문제점이 어디고 내가 어떻게 비판해야 되고 해결점은 어디서 찾아야 되고, 이걸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독해력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선택지에서 답을 어떻게 빨리 골라낼 건가,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볼 때 저는 우선은 주어 부분만 1번부터 5번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요. 눈에 들어오는 건 시조묘라는 얘기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3, 4, 5번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혁거세라는 주어가 눈에 들어오죠. 혁거세가 우리가 아는 그 박혁거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지문의 소재, 중심 소재는 일단 박혁거세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 시조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문장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저는 선택지의 서술어 부분 쪽에서 혹시 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지를 눈여겨봅니다.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조묘하고 박혁거세, 혁거세 정도만 잡고 지문으로 올라가서 지문으로 읽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쭉 읽어주는데 독해력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핵심적인 어떤 선지화 될 수 있는 표현들을 찾아내는 데 저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밀독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독해력 아니고요. 이해 아니고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첫 번째는 구조. 글의 구조를 잘 볼 수 있는가? 내용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고 일단 구조를 잘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표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에서 선택지가 나와요. 우리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5개 선택지 중에서 답 골라내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비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같이 공부하시면 안 되고 여우같이 내가 이 시험에 답을 빨리 골라내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조와 표현 쪽에서 선택지가 잘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구조로 지문이 잡혔을 때 늘 나오는 선택지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이 있을 때 그 표현들은 선지에 잘 걸리는 표현이다. 이런 게 이미 기출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전지적 출제자 시점. 수동적으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출제자가 이 문제를 이런 지문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데는 여기서 선지 뽑으려고 해 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언어 논리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늘 눈여겨 보셔야 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읽을 때 시조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1번과 2번 선지와 관련된 내용이 첫 단락 전반부에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읽으면서 세 번째 줄에 시조묘는 하고 시작하는 부분에 전 시조묘에는 동그라미 하나 해놨어요. 혁거세의 아들로 신라의 두 번째 왕인 남해차차홍이 건립하였으며 남해차차홍의 친누이인 아로가 제사를 주관하였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근데 얘를 다 밑줄 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밀독형 문제를 볼 때 나름 중요하다, 기억해 놔야 되겠다, 선택지에 걸릴만 하다라는 부분들은 밑줄로 처리를 하거나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하는 방법으로 체크를 하는데 체크하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죠. 물론 체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밑줄로 체크를 합니다. 근데 밑줄 체크할 때 한 문장을 그냥 통으로 밑줄 긋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밑줄 그어봤자 다시 선택지에 내려가서 뭔가 선택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올라가서 보려고 하면 그 문장을 다시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 이유는 제 기준에서는 선택지를 읽을 때 단서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체크를 해놓는 거라서 암기가 되면 좋은 거고 암기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체크는 눈에 잘 띄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왜냐하면 일단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건립한 사람이 다르고 주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는 한 문장 내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선택지에 잘 걸린단 말이죠. 섞여서 꼬아서 선지 내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건립이라는 단어와 제사 주관이라는 단어만 체크해 놓고 건립하였으며 다음에 빗금 처리 하나 해놔서 앞뒤의 내용이 뭔가 다르다는 거를 제 나름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도만 표시를 해놓고 지문에 너무 밑줄이 많으면요. 아예 밑줄을 안 긋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만 단어 위주로 표현 위주로 체크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읽어보면 신라의 왕은 박씨에게 석씨 그리고 김씨로 바뀌었지만 김씨 성인 미추 이사금이 시조묘에서 제사를 지낸 사례를 통해 박씨 이외에 다른 성씨의 왕들도 즉위 후 시조묘에서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성이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씨 성인 미추 이사금도 시조묘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부분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문장은 하지만으로 꺾입니다. 하지만이라는 게 역접의 접속사죠. 그러나 하지만 다음에 오는 문장은 무조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쪽에 얘기됐던 것과 다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선지화가 잘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셔야 되고요. 미추 이사금이 박혁것의 묘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혁것의 자체만을 제사 지낸 것이지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이죠. 뭐뭐만을. 그럼 저는 혁것의 자체만을이라는 부분에다가는 밑줄 하나 그어 놓습니다. 그의 직계조상까지 제사 지낸 것은 아니었다. A이지 B는 아니다. A가 아니라 B이다. 이런 표현에서 선지 잘 걸립니다. 그럼 저는 혁것의 자체만에다가 동그라미, 직계조상에다가는 X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시해 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A이지만 B가 아니다. A이지 B가 아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런 표현은 선택지에 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는 얼른 선택지로 내려가셔서 선택지의 그 부분에서 도출된 선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 방법을 왜 쓰냐면 이거는 1번 문제인데다가 지문이 상당히 길죠. 이 지문을 끝까지 다 읽고 선택지로 내려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는 출제원이 요구하는 바대로 하는 거예요. 걸려들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일수록 오히려 짧게 나눠서 뭔가 첫 단락을 봤는데 중요한 표현이 나와서 선지에 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려가서 선택지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근데 그 부분에서 도출되는 선택지가 있어요. 2번 선택지 보시면 김씨 왕들은 시조묘의 제사에서 자신들의 왕조 시조인 김할지에 대해 제사를 지냈다. 근데 아까 우리 체크한 거 혁것의 자체만을 지낸 거지 직계조상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김할지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면 이건 아닌 게 되잖아요. 발문 자체가 부합하지 않는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답이 바로 2번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아무리 길고 내용이 많이 복잡하고 해도 선지,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걸릴 부분에서 걸린다는 거죠. 그게 언어 논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독해력, 이해력 딱히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극단적으로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잡아내면 저는 처음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아무리 길고 해도 사실은 1분 남짓 걸렸나요? 그리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초반에 있는 문제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어차피 이 시험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특성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문 길고 어려워 보이는데 답은 나올 때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선지를 구성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좀 볼게요. 그렇게 안 보시고 이제 지문을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두 번째 단락부터 혁것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혁것에는 붉은애라고도 불렀다. 좀 생소한 용어죠. 생소하고 중요한 키워드에는 출제원들이 따옴표 처리를 해주거나 괄호치고 한문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단어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붉은애에 대한 얘기가 잘 모르는 단어니까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밑줄 치거나 체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냥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냐면 붉은애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구나. 근데 주저리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붉은애라고 불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즉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초반부에 보시면 즉 광명신이라는 의미다 라고 나오죠. 붉은애가 쉬운 말로 표시를 하면 광명신이구나 해서 붉은애, 광명신 이런 거에 저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읽어 내려오면 맨 마지막 문장에 따라서라고 정리됩니다. 따라서라는 접속사도 하지만만큼 중요하죠. 그 단락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하늘신에 대한 제사 즉 제천의례였다. 그럼 제천의례에도 저는 동그라미 하나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으면 두 번째 단락이 내용이 굉장히 많고 세부 정보가 많은 데지만 붉은애에 대한 내용, 붉은애는 광명신, 제천의례 요 세 단어만 딱 표시해 놓고 만약 선택지에서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두 번째 단락 올라가서 확인하는 게 훨씬 나아요. 미리 읽어두는 것보다는 내용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혁것에는 또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중요한 접속사 그러나 하지만 그 다음에 따라서 같은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접속사는 또한이라는 접속사예요. 또한이 의미하는 바는 또한이라는 접속사는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병렬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병렬 구조라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단락 딱 처음 시작할 때 혁것에는 또한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단락에 전개됐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 번째 단락이 구성이 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이상한 붉은애라는 용어를 제시를 해주고 그게 어떤 신이고 그 신에 대한 제사가 어떤 의례인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단락도 똑같이 구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 읽을 때는 훨씬 편한 거죠. 두 번째 단락에서 체크된 키워드와 매칭되는 키워드만 봐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또한 알지 거서관이라고 불렸다. 그럼 알지 거서관은 붉은애와 같은 레벨.
이 되는 거고, 그럼 알찍어서간이 어떤 신을 의미하는지 찾으시면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세 번째 줄 끝부분 농경신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경신에 대한 어떤 제사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보려면 쭉 내려가서 역시 똑같이 마지막 문장에 따라서라고 정리되어 있죠. 농경의례이기도 했다. 이 세 단어만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선택지를 만약 내가 판단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처음에 많은 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이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정리를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완벽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 많은데, 언어 논리는 완벽주의 스타일로는 푸실 수 없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우같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딱 잡아서 푸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 문제 답은 2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답이 2번이면 나머지 선택지는 안 보고 넘어가는 과감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좀 맞출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전략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문제 3, 4,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능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의 어떤 선택지들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 엮어서 그냥 선택지 하나 나오는 스타일로 구성이 되는데요. 언어 논리는 그런 식으로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지 하나가 지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단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스타일로 나옵니다. 3번 선택지 같은 경우나 4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이 단락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이게 내용상 옳은 내용이구나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고, 5번 선택지도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전반적으로 보셔야 맞지 하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매칭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푸셨듯이 1번 선택지 하나 읽고 지문 올라가서 확인하고 2번 선택지 읽고 지문 올라가서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 효율적으로 못 푸세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은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지문이 길이가 확 줄어들었죠. 근데 소재 자체가 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만만치가 않습니다. 뇌세포 얘기 나오고 해마 얘기 나오고 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소재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저도 뼛속까지 문과생이기 때문에 과학 소재가 나오면 일단은 안 읽혀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안 읽히고 이해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런 지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 논리에는 가장 많은 소재가 역사, 과학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건 과학이에요. 생물학, 물리학 뭐 되게 다양하게, 천문학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과학 서적을 좀 읽어줘야 되나? 상식을 쌓아야 되나? 말짱 도루묵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문을 읽고 나서 내가 답을 고를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답은 고를 수 있게 나와요. 그게 언어 논리 문제의 좀 특성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일단 한번 좀 볼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발문이 밀독이다. 그럼 얼른 선지 내려가서 선택지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봅시다. 주어 부분을 쭉 한번 훑어보면 뭐 해마 얘기 나오고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장기와 단기라는 단어 자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거는 대조다, 대비다, 반대되는 단어잖아요. 대비되는 단어가 선택지 서술어 부분 후반부에 보셔도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저는 선택지 이렇게 훑었을 때 어떤 생각 드냐면, 이거는 대조 지문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비되는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지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본 거죠. 대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대조라고 생각을 하면 지문을 읽을 때 저는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어떻게 읽냐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대비되는 단어가 지금 여기 장기 기억, 단기 기억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체크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 여력이 되신다면 하나는 빨간색으로 하고 하나는 뭐 파란색으로 표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는 밑줄 긋고 하나는 물결 표시를 하셔도 되고, 제 방법은 처음 나오는 단어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그 동그라미 표시에 맞춰서 특징들을 다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세모로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지문 읽을 때 일단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우리에게 입력된 감각 정보는 모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특정한 메커니즘을 통해 단기간 또는 장기간 저장된다. 저는 어디다 표시할 거냐면 극히 일부분만 단정적인 표현에다가 표시 하나 해둘 거예요.
신경과학자들은 장기 또는 단기 기억의 저장 장소가 뇌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연구해왔고 그 결과 두 기억은 모두 대뇌피질에 저장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저는 모두 대뇌피질에 저장된다라는 부분에 밑줄 칠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은 대비되는 단어인데 공통점이 언급이 되잖아요. 반드시 선지에 걸립니다. 이 부분 3번 선택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장기 기억은 대뇌피질에 저장되지만 단기 기억은 해마에 저장된다. 아니죠? 둘 다 모두 대뇌피질에 저장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까지 기출 나왔을 때 대비되는 단어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한 경우 공통점이 언급됐을 때 선지에 안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공통점이 나오면 먼저 선택지 내려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감각 정보는 대부분 대뇌피질에서 인식된다. 인식된 일부 정보는 해마와 대뇌피질 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경세포 간 연결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단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 문장 한 번에 쭉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바로 이해되세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시험장에선 더 안 돼요. 그럼 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단기 기억 쪽 얘기네? 그럼 저는 단기 기억이 처음 나왔으니까 얘를 동그라미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단기 기억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동그라미로 맞춰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미 형성되어 있다거나 일시적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장기 기억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그 다음 문장 해마와 대뇌피질 간 연결의 일시적인 변화가 대뇌피질 내에서 새로운 연결로 교체돼요. 그러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과 새로운 연결은 좀 다른 결의 단어죠. 그럼 저는 새로운 연결은 세모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기 기억 동그라미 표시한 건 일시적으로 변화한다고 했는데 영구히 지속된대요. 얘도 반대되는 단어죠. 영구히 지속에 세모 표시할 거고 그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장기 기억에 세모 표시하고 그러면 단기 쪽을 동그라미, 장기 쪽을 지금 세모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뒤에도 읽으면서 장기 기억 쪽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세모로 단기 기억 쪽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그냥 동그라미로 아무 생각 없이 이해하지 마시고 무념무상으로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사례가 나옵니다. 뭐 자전거 타기 이런 얘기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 자전거 타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보시면 자전거 타기와 같은 기술에 관한 기억은 뇌의 성장과 발달에서 보이는 신경세포들 간의 새로운 연결, 아까 세모 표시였죠. 그죠? 그래서 장기 기억이 된다. 그럼 자전거 타기는 장기 기억 쪽 키워드 세모 표시해 놓고 반면에 그럼 동그라미 단기 기억 쪽 사례 나오겠죠? 뭐 이미 존재하는 이런 뭐 전화번호, 사건, 장소 단기로 기억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끝에서 한 5번째 줄에 이처럼 신경세포 간 연결 신호의 강도가 상당 기간 동안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는 장기 상승작용 현상은 따옴표 처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거 중요 단어예요. 그러면 장기 상승작용은 동그라미가 돼야 될까? 세모가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반면에 뒤쪽부터 단기 기억 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상승 작용에 해당되는 키워드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장기라는 말 때문에 세모로 표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함정인 거죠. 장기 상승 작용 동그라미 치고 이 현상에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탐산의 역할이 중요하다. 글루탐산도 그러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딱 읽었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된 상태니까. 하지만 뭐는 남아있냐면 동그라미 세모로 키워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선택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해도 답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문의 구조가 이렇게 대비로 되어 있으면 선택지는 키워드 대비로 나와요. 그게 정해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번 볼게요. 방금 들은 전화번호. 그럼 이건 단기 기억 쪽이죠. 받아 적기 위한 기억. 그러면 이거는 동그라미 쪽 키워드인데 신경세포 간 연결의 장기 상승작용이 중요하다. 장기 상승작용 동그라미였죠. 동그라미 키워드 맞죠? 그럼 이거는 알 수 있는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틀린 선택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만 좀 볼까요? 5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글루탐산, 아까 동그라미였죠.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 세모였죠. 형성을 유도한다.
안 맞죠? 동그라미 세모로 틀린 선택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해서 뭔가 들어간다기보다 구조를 잡고 계시면 키워드 마킹만으로도 매칭만으로도 충분히 오답과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의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서 선택지를 꼼꼼히 읽고 내용 이해 방식으로 갈 것인지, 물론 그러셔도 됩니다. 독해력 뛰어나신 분들은. 아니면 특징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기계적인 방식으로 키워드 매칭해서 갈 것인지, 시험장에서 내용을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드러나지. 그래서 어떤 방법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 시험에서 효율적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처음 듣기에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싶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독해 스타일이 사실 바뀌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조가 우리 기출에서 나오는 구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구조인 대조지문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 이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내용 모르더라도 답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아마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2번 문제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3번 이제 추론 발문이 나오죠. 역시 과학 소재 지문입니다. 흑채 복사. 잘 모르는 소재예요. 네, 이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추론이라는 발문을 보는 순간 밀독이다 라고 생각해서 선택지로 내려갈 겁니다. 선택지 앞쪽 부분을 쭉 훑어보시면 흑채, 공동이라는 생소한 단어 2개가 보이실 거예요. 계속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온도. 온도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후반부 가보시면 서술절 보시면 복사 에너지 전자기파 이런 내용들도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뒷부분은 못 보셨더라도 앞쪽에서 흑채의 온도와 공동의 온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겠구나 정도는 잡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흑채 복사가 뭐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흑채 복사의 개념 정의를 체크하는 것보다 저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세 번째 줄 20도씨 상온에서 흑채 온도가 딱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럼 온도가 계속 중요하게 선택지에서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20도씨 상온이라는 부분을 저는 체크를 해놓을 겁니다. 온도가 변화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검게 보이는 이유 얘기가 나와요. 흑채가 검게 보인대요. 그 이유가 가시 영역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는 가시 영역에다가 X 표시 하나 해놨어요. 하지만 꺾이죠. 다른 얘기 나올 거예요. 흑채가 가열되면 온도가 달라지네요. 그죠? 가열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20도씨 상온에서 체크했던 거와 뭐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가시 영역의 전자기파도 있다고 나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줄에. 그래서 가시 영역이 여기선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아까 20도씨 상온에서 흑채는 검게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줄에 다양한 색이라고 나와요. 딱 대비가 되죠. 그 다음 단락, 흑채를 관찰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완벽하게 밀봉된 공동에 작은 구멍을 뚫어 흑채를 실현했다. 그럼 여기만 읽어도 그러면 공동이라는 거는 결국 흑채를 실현한 거니까 흑채나 공동이나 똑같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공동이 상온일 때 나오죠. 똑같이 아까 첫 번째 단락에 20도씨 상온에서 흑채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까 20도씨 상온에서와 동일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이 상온일 때 한 4줄 정도 내려오시면 가시 영역에 전자기파가 없다라고 나와요. 가시 영역 역시 X가 되고, 그래서 공동 구멍은 검게 보인다. 똑같죠? 아까 1단락의 흑채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4줄 정도 또 내려오시면 한편 공동이 충분히 가열되면, 아까 첫 단락의 흑채가 가열되면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가시 영역의 전자기파도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줄에 색을 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문장 위쪽에 보시면 즉 공동 구멍의 특성은 모든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흑채의 특성과 같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도 이렇게 공동 구멍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특성은 같은 온도에서 이상적인 흑채가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특성과 일치한다 라고 정리된 문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 문장이 없더라도 지문 구조상 흑채와 공동이 유사하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물리학자들은 어떤 주어진 온도, 이번에는 온도가 이제 변하지 않고 주어진 온도래요. 그때 세 번째 줄 보시면 전자기파의 파장이 커짐에 따라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커지다가 다시 줄어드는 현상. 과학 소재 지문에서 선택지에 잘 걸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뭐함에 따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다. 어떤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가 나오면 선지에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선택지가 지금 2번 보시면 공동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복사에너지 방출량은 커지다가 줄어든다. 아까 커지다가 줄어드는데 그때 원인이 뭐였냐면 전자기파 파장이 커짐에 따라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온도는 그 단락 첫 줄에서 보시면 주어진 온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번 선택지는 공동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추론할 수 없는 틀린 선택지 고르는 거라면 답은 2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소재 자체가 어렵고 지문의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답이 걸리는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과학 소재의 그런 대표적인 표현에서 답이 걸려든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의 1, 2, 3번 같은 독해 스타일, 제가 밀독형이라고 말씀드리는 스타일은 수능에서도 많이 본 스타일이시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언어 논리에 맞는 구조를 보고 표현을 보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서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렸고요. 시간이 지금 좀 됐으니까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광독형 문제에 접근하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0분이거든요. 3시 30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네.